반갑습니다. 드디어 식품위생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나는 뭐 그다지 힘들진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도 상당히 많으셨고, 그 다음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도 잘 매치도 못 시키고, 돈이라도 많으면은 한 명씩 불러다가 밥이라도 사 먹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이죠. 이제 좀 있으면은 겨울 방학 꼭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멍하니 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어지고 주변인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목표를 정해서 멋진 방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꼭 실습도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출석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니까 좀 성의 있게 부를게요. 장헌, 윤은채, 김병민, 김현주, 윤현식, 조석현, 문대선, 손현경, 오중훈, 이강재, 이승윤, 강영훈이, 김다은이, 김수민이, 김준영, 김지현, 김현민, 류태양, 문원준, 박모세, 박서원, 박성수, 박수진, 박용수, 박종호, 박지연, 변건웅, 송승엽, 신준일, 오나영, 오민서, 원지은, 윤서현, 윤인영, 윤정헌, 윤채미, 윤치호, 윤효찬, 이예준, 이은지, 이준우, 이지훈, 정순철, 정하영, 정영훈, 조성훈, 최우석, 최준호, 홍채린, 황민종, 황현정, 고현진, 박진영, 이선화, 이은혜 이상 55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꼭 주변 분들에게, 교수님들이라든가 선배님들에게 꼭 문의를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 제가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실습이라든가 또는 다른 인포메이션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카톡 남겨놔도 되고 문자를 남겨놔도 되고, 첫 번째 장에 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런 거 있으니까 이용 못하면 바본 거야.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야지. 꼭 정보를 좀 많이 얻고 방학을 뜻깊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패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어패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잔류물질이라든가 식품 위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은 어패류의 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제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변질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래 두게 되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소고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제 죽었을 때 사후 강직이 일어나고, 이 사후 강직 다음에로 일어나는 게 자기 소화, 오토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오토라이시스까지가 딱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풍미를 느끼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요 다음으로 진행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진행되는 겁니다. 요걸 먹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식중독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되죠. 요거는 뭐 일반적인 식욕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후 강직입니다. 사후 강직이라는 것은 뭐 근육 속에 있는 단백질이죠. 액틴 이런 거 마이오신의 작용에 ATP가 고갈되고 그 근육이 수축되는 현상이다. 자, 이제 강직 속도 이런 거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국가 시험에 좀 가끔 언급될 수가 있어요. 붉은 살코기가 흰 살코기보다 흰살 생선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기아 상태가 영양이 좋은 애들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이 저온보다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그래서 뭐 얘네들 같은 경우 pH가 떨어지게 되면은 육즙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제 선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회유성어류, 조개류, 뭐 갑각류, 연체동물일수록 선도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뭐 사후 강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가융해가 있습니다. 뭐 근육 조직 내 여러 효소에 의해 분해 작용이 되는 건데, 뭐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펩타이드가 아미노애시드로 전환되는 거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라이페이즈, 포스포라이페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트리그리세라이드가 패티 애시드로 전환이 되는 것을 자가융해라고 한다. ATP는 아이노신이 바뀌게 되고, 아데노신은 하이포산틴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릭 애시드로 되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자가융해의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어패류의 변질 중에 이제 부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후 강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자가융해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부패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부패가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패류에도 부패 세균이 관여를 합니다. 어패류에 상당히 많은 미생물도 얘네들 달라붙어 있는데, 바닷물이라고 뭐 미생물이 없을 것 같지만 걔들도 미생물 겁나게 많아요. 비브리오라든가 아에로모나스, 슈도모나스, 아크로모박터, 플라보박터 박테리아, 바실루스, 마이크로코커스, 이런 것들이 부패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각종 세균, 뭐 프로테우스 모르간이라든가 아크로모박터 이런 것들은 탈탄산효소 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에서 아민류를 형성하고, 세균의 아민 옥시데이즈의 작용으로 이제 소실되게 된다. 물고기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 특이적이 있다 그랬죠. T마오, 트리메칠라민 옥사이드는 사후에 비브리오라든가 아크로모박터에 의해서 환원돼서 TMO가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참치라든가 방어, 다랑어,
고등어, 이거 뭐 그 붉은살 생선이죠. 이 붉은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 히스티딘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히스티딘이 부패균에 의해서 히스타민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엘러지성 식중독을 유발한다. 중독은 트리메칠라민, 아그마틴, 콜린, 티라민 등이 관여하여 증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료 1g 중 1mg 이상의 히스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품은 폐기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레이트와 2급, 3급 아민은 결합하여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 니트로소마이드 이런 걸 형성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패류의 선도 보존과 선도 검사가 있는데, 선도 유지의 원칙 이런 것 또한 이제 그 시험에 가끔 언급이 돼요. 첫 번째, 사후 강직 사후 강직을 빨리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발현을 시킨다. 그 다음에 사후 강직할 때 pH를 가능한 한 낮게 만들어 버린다. 그 다음에 사후 강직 시 시간을 길게 유지한다. 요 3개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도 유지 방법, 선도를 갖다가 어떻게 그럼 유지하냐, 신선하게 계속 유지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브라이닝, 염수 처리라는 게 있어요. 식염 한 1%에서 3%, 생리식염수보다 좀 높습니다. 이런 걸 가하게 되면 어육이 물의 결합력이 커져서 드립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발육이 억제되는, 그래서 브라이닝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레이징이라고 있어요. 어체 표면에 빅막을 형성해서 산소를 차단하고, 그래서 어체의 건조나 지방 산패 방지에 아주 중요하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 산패하고 관련된 게 이 그레이징.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동결이 있습니다. 급냉시킴으로써 어체의 중심 온도를 한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낮추게 된다. 그래서 결합수가 빈결되지 않은 최저 온도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얼음 결정을 미세하게 하여 조직 손상이 적다. 이건 식유기생 시간에 우리가 한 번 정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20도 이하의 냉동 상태에서는 어체 지질의 분해도가 완전 정지되기 때문에 선도 유지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냉장이죠. 4도씨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회를 먹고 그런 거 할 때 화로회라 그래서 살아있는 걸 잡아서 바로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미식가들이라든가 이제 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화로회처럼 맛이 없는 게 없답니다. 그거 참 질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를 먹을 때 맛보다는 식감을 더 중요시 하다 보니까 펄쩍펄쩍 뛰는 것들 갖다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이 그 충청남도 아산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그렇게 바다 물고기를 많이 쉽게 접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나 시골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워 먹는 것만 먹었지 어렸을 때부터 회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여기 또 진주 2005년도에 내려갔는데, 2005년도 그때부터 여기 사람들은 회를 엄청 많이 먹더라고. 근데 이제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긴 먹는데, 내가 회 먹고 싶다 오늘 횟집 가야지 하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익은 구운 고기는 잘 먹습니다. 자, 어패류의 선도 보존과 선도 검사입니다. 자, 어패류의 선도 검사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물이 좋다, 물이 같다, 이런 거 변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물이 좋다, 물이 같다, 이거는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식용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상태 그거다. 뭐 나이트클럽 갖고 물이 좋다 물이 같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물고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변했다. 그 식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변화가 유발된 거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물이 좋다 물이 조금 같다 그거는 사후강직이라든가 사후강직 직후의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변했다니까 썩은 냄새 나는데 이거 뭐 먹을 수 있겠어. 그럼 선도 저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어종에 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고기보다 민물고기가 선도 저하가 빨리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장시간 시달린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에도 차이가 있고 어획 방법에 의해서 뭐 낚시로 잡느냐 그물로 잡느냐 통발로 잡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어획 후에 보관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선도 저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도 검사 방법입니다. 관능 검사했죠. 우리 우유 위생에서도 했지만 그 뭐 사람의 감각에 의해서 하는 검사죠.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냄새 그 다음에 뭐 비늘 상태 그 다음에 뭐 점액 상태 이런 걸 보고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아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장에 가갖고서 어머님들이 이거 살 때 관능 검사를 보고서 물고기를 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막 눌러 딱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탄력이 어느 정도냐, 전기 저항이 뭐 얼마만큼 되냐, 이런 거는 좀 뭐 기계를 좀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육 침출물의 표면 장력이라든가 뭐 점도 이런 거를 이용합니다. 자, 세균학적 검사는 세균수를 측정하는 거죠. 오염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데 뭐 대장균 군수, 장규균 군수, 뭐 저온세균 군수. 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제가 오염 지표 세균이라고 식품위생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장균은 병원성 대장균 이외에는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음식에서 이 대장균이 나왔다 하면 이거는 그 분변에 오염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고기가 절대로 아니다. 장구균수는 요 분변 오염 지표균으로 잘 사용이 되는데 이 장구균은 얘들보다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냉동에 상당히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냉동 전후에 냉동 전 그 식품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균 활성을 측정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뭐 카타라제, 퍼럭시데이저 효소 분해력하고 아니면 뭐 메칠렌 블루라든가 리사주린, 그 테트라졸리움, 클로라이드 요거 색소 환원력을 갖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화학적 검사 이게 시험에 좀 많이 언급이 돼요. 국가고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언급이 되는데 자, 여기에 그 어류 선도 판정 상수 K값을 산출하는 거다. 이제 화학적 검사에서 어류 선도 판정 상수인데 요 K값이 높으면 선도가 안 좋은 겁니다. 요게 낮아야지만 신선합니다. 자, 요 K값 산출은 어떻게 되느냐? HXR 더하기 HX 요거를 나누기 ATP, ADP, AMP, IMP, IN, HX를 더한 합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 분량이 60, 80 정도 됐다. 그러니까 선도가 상당히 훌륭한 거죠. 사후에는 한 5% 정도, 바로 죽자마자 5% 정도가 돼요. 선도가 높은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물고기의 선도 검사의 화학적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K값이 높으면 선도가 나쁜 거다. K값이 낮으면 선도가 좋은 거다.
HXR 값이 크면 선도가 낮다. HX 값 여기서는 뭐냐면은 HX가 하이포산틴이에요. HX가 많으면 선도가 낮다.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ATP, ADP, AMP 이런 거의 합이 크면은 선도가 좋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 공식별로 이걸 갖다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pH를 측정한다거나,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가장 흔하게 하는 관능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관능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시장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강직 유무를 확인하고 아가미, 뭐 두부, 표피, 몸통, 복부 및 냄새의 상태를 조사한다. 자, 선도가 좋은 거. 사후 경직이 진행 중이면서 단단하다. 만져보면 딱딱한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다. 사후 경직이. 썩은 건 아니죠. 얘들이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지거든. 부드러워지다가 흐물흐물해지거든. 그러다 썩으면 터져버리는 거거든. 자, 아가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 여기에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몰려 있죠. 색이 빨그스름하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선도가 좋은 겁니다. 눈은 썩은 동태 눈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투명하고 동공과 각막의 흑백 한계가 명료한 것, 이런 것들은 신선한 거죠. 이게 다 없고 그냥 썩은 동태 눈깔처럼 드물건하다 그러면 안 좋은 거겠죠. 자, 피부 광택이 나며 비늘의 탈락, 점액이 없는 것이다. 복부는 단단하거나 그 부풀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부풀어 있다라는 건 내장에서 있는 미생물이 얘네들이 가스를 산생하고 오래되면 이렇게 빵빵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항물의 유출물이 없어야 된다. 탈항이 되지 않은 것들이다. 자, 냄새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는 있지만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뭐 부패취죠. 썩어가는 냄새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염과 독성입니다. 1차 오염, 어패류 자신이 감염되는 건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세균성이죠. 비브리오병이 좀 많이 발병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패류 수생동물 질병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방어의 슈도모나스병, 연어의 절창병, 뱀장어의 기적병, 그 다음에 잉어의 에로모나스증, 뱀장어 에드워드병, 연어과의 세균성 신장병, 방어의 유결절증, 잉어의 세균성 배군증, 그 다음에 잉어의 콜룸나리스병, 뭐 이런 게 세균성 감염병으로 1차적으로 이제 감염이 돼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환경유래 오염입니다. 이제 병원성 미생물은 바이러스, 전염성 간염, 소아마비, 전염성 설사 이런 게 이제 걸릴 수가 있고, 세균은 소화기계 전염을 일으키는 엔테로박테리아, 여기에서 시겔라라든가 살모넬라, 에르리키아, 에스케리치아, 대장균이죠. 미안합니다. 에스케리치아, 그다음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파라헤모레티쿠스. 그다음 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타입이, 요거는 그 시험 문제 많이 언급이 되죠. 다음 중 물고기를 먹고 보툴리누스증에 감염이 됐다. 그럼 보툴리누스의 타입은 무엇으로 유추할 수 있는가? A, B, C, D, E. 는 E형을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물고기, 그 다음에 요 인수공통 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에리지펠로스리스 루시오페시아, 이노시디아, 그 뭐 인시디오사, 얘들 같은 경우도 이거 그 뭐냐, 그 돼지에서 그 다이아몬드 스킨 디지즈를, 돈단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인데, 얘들이 물고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 뜨고 그런 사람들 지느러미에 찔렸다, 그렇게 하면은 그 돈단독에 걸려요. 그게 뭐냐면 요거 에리지펠로스릭스, 요거 걸려갖고선 그러는데, 루시오페시, 인시디오사라고도 하고 루시오페시아라고도 하는데, 요 생선에 돈단독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럼 부패성 미생물은 뭐가 있느냐? 뭐 아에로모나스, 비브리오, 뭐 아크로모박터, 바실루스, 클로스트리디움, 프로티우스, 알카리젠스, 슈도모나스, 에스케리치아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미생물의 뭐 탄산 작용에 의해서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돼서 엘러지가 유발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민과 아질산염이 결합해서 나이트로사민이 된다. 이 나이트로사민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생충 오염 있죠. 기생충 오염, 여러분들 뭐 요거는 기생충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 할 때 학에서도 배웠는데, 뭐 첫 번째 선충류가 있죠. 아니사키스증, 뭐 고래, 물개, 표범, 해마 이런 거에 위에 기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체 감염이 뭐 네덜란드에서 이제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뭐 기생충에 감염된 어육이라든가 복강장기 섭취 시에 뭐 위통이라든가 설사, 구토, 위궤양으로 진행이 된다. 유충은 그 20도씨 이상의 소금물에 침지시켜서 10일 이상, 뭐 50도씨 이상 가열로 또는 마이너스 20도로 냉동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유충이 죽게 된다. 자, 근데 조충류가 있습니다. 광절 열두 조충. 뭐 종숙주는 개, 고양이, 곰이고, 제일 중간 숙주가 물벼룩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간 숙주는 담수산 송어류다. 뭐 유충이 유백색이다. 뭐 이거 조충류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뭐 근육 중에 플레오로셀코이드가 뭐 50도에서 한 10분 정도라든가, 마이너스 10도에서는 죽지만 소금물에는 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충류 감염이 제법 많이 되고 있죠. 흡충류, 뭐 폐흡충, 이것도 우리가 뭐 인수공통 전염병 시간에 배웠습니다. 1중간 숙주가 다슬기, 제2중간 숙주가 개, 종숙주가 사람이죠. 뭐 사람에게서 혈담, 기관지염, 뭐 만성 폐질환을 이야기하고요. 폐흡충이, 피낭요충은 뭐 유백홍색의 이 정도다. 크기가 이 정도 되고 뭐 삶으면 다 죽는다. 간흡충이 있습니다. 제1중간 숙주가 우렁, 제2중간 숙주 잉어, 붕어, 종숙주는 사람, 개, 돼지다. 담관염, 간경변,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데, 최근에 이 간흡충이 간암까지 유발하는 게 밝혀져 가지고 요
이런 것들, 잉어, 붕어 이런 것들, 회 잘 먹지 말라고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피낭육충은 뭐 가열하면 죽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욕고가와 hợp 충, 뭐 일간숙주, 일중간숙주가 다슬기고, 이중간숙주가 은어, 뱅어, 종숙주가 뭐 얘들이 있는데, 소장의 점막 부위, 심부에 기생을 하게 된다. 자, 유극악구충, 얘네들이 좀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가물치를 먹고 감염될 수 있는 거, 미꾸라지를 먹고 감염될 수 있는 그 기생충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극악구충을 얘네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피낭유충이 사람의 감염 시 피하 조직에서 뭐 동그란 거 종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물학적 오염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오염은 플랑크톤 같은 게 있어요. 플랑크톤. 사람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게 뭐 얘네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고기에 독성 있는 거 얘네들 또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나 물고기에 큰 독성을 보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적조 현상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도 이런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어패류가 유독화되고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는 뭐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루핀. 베네루핀 같은 거는 조개를 먹고선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합, 얘네들이 이 플랑크톤을 먹고 독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은 식중독이 걸리게 되죠. 뭐 시구아테린, 시구아톡신, 뭐 카리브해나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요런 게 이제 물고기가 요거 시구아테라라는 톡신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플랑크톤을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톡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 신경 증상이라든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알로테린, 그 뭐 산호초에서 발육하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수중 물고기로 먹이로 이용되고 이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것 또한 그 플랑크톤 먹은 고기를 먹었다 그럼 사람 또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학적 오염이 있습니다. 이화학적 오염. 얘들은 이제 그 물고기에 뭐 유기염소계라든가 DDT, BHC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된 걸 고기가 얘네들을 먹게 되고 그걸 갖다 사람이 먹게 되면은 뭐 지용성 신경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자, 미나마타병, 수은 중독증이죠. 뭐 미나마타, 이따이병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웃긴 얘기로 미나마타병, 이타이병 이걸 쓰는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수은 중독증, 카드뮴 중독증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옛날 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에서 미나마타병이다.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합시다. 그냥 우리는 수은 중독증으로 봅시다. 중추신경 장애가 되고요. 자, 이따이병. 카드뮴 중독증인데 왜 이따이가 이제 일본말로 아프다라는 뜻이거든. 통통병이라고 해요. 통통. 아프다병. 이거 걸리면 되게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따이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카드뮴이 중독된 이런 애들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PCB라 그래서 뭐 그 미강유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 뭐 이런 것들이 그 고기에 오염이 돼 갖고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걸 이제 뭐 이화학적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패류의 독에 대해서는 뭐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센 게 이거 테트로도톡신이죠. 보고의 난소, 간장, 피부, 정소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근육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은
야외에서 보고를 잡았다 그냥 건들지도 말고 그냥 살려주세요. 먹었다는 큰일 납니다. 지각 신경마비를 야기하고 보고독인지는 난소독, 다음으로 이제 난소에 있는 독, 뭐 산란기알에 동물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뭐 쏨뱅이라든가 배도라치, 뿔상어 이런 거 있다는데 미안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혹시 의문 나시면은 정태선 교수님 5월 9월 11월 달인가 오신다는데 그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톰, 뭐 간장에 다량의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다. 대구 간유 좋기는 좋지만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독성이 될 수도 있다. 상어의 간, 뭐 30분 이내 구역질, 구토, 설사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킬피시라는데 여기에도 뭐 설사를 유발한다. 오일피시 이런 거에도 뭐 왁스가 있어서 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모시족의 큰 대합 여기에 뭐 신경 증상 나는 독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권폐류 소라 같은 거죠. 이런 것 중에서도 뭐 테라민이 있어서 구토라든가 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소라는 뭐 여기에서도 뭐 소라 뭐 저도 엊그저께 소라 한번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이거 먹을 때 밑에 꼬랑지 부분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은 설사할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건지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소라들 할 때 밑에 그 꼬리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냥 고기만 먹어요. 그냥 고기만 먹을 수 있으면 되고 전복에 의해서도 일어났다는데 전복 뭐 사 먹기도 힘든데 뭐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냉동위생입니다. 동결벽, 동결법의 염수 처리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브라이닝 지방이 적은 어종에 적합하다. 그레이징 얘네들은 그 동결시 어째 건조하거나 이런 거 방지할 목적으로 어체의 표면 얇은 얼음막을 처리하는 거다. 그 동결 처리는 예비 냉각을 하고 냉각을 하고 동결을 한다. 자, 동결 중에 어육의 변화를 보면요. 용혈이 일어납니다. 조직의 변색, 변질을 야기시키죠. 그 다음에 뭐 지방이 변화가 되는데 그 20도씨 이하에서는 뭐 지방분해 요소의 작용이 정지가 된다. 그다음에 뭐 단백질 병성은 뭐 최대 얼음 결정 생성대에서 뭐 심하게 발생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냉동 어육의 부패와 세균, 그 뭐 저온에서 세균이 발육하고 뭐 슈도모나스 이런 것들이 저온에 잘 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네들을 뭐 그 냉장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하게 부패가 그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도 발육된다라는 거. 자, 가공위생은 그 원료가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콜드 체인이 중요하다. 이거는 잡아서 찬 상태로 계속 뭐 차에서도 냉장이 돼 있어야 되고 공장 가서도 냉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작업하는 데서도 되게 차가운 이 콜드 체인 차가움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 뭐 부적당한 원료는 뭐 없애버려야겠죠. 그다음에 원료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거. 가공장 위생 작업장에서도 상당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죠. 어육 연제품 그냥 뭐 어묵 오뎅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깨, 갈아서 거기다가 뭐 일단은 뭐 조미료 같은 거 넣고 소금도 집어넣고 찐득찐득하게 해갖고 약간 뭐 호류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해서 만드는 거죠. 뭐 부산 사는 친구들은 뭐 부산 어묵 많이 먹잖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형해서 만든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연제품의 변질과 부패 여기도 이제 똑같은 슬라임 현상 같은 게 나타나요. 표면이 뭐 산성에서 무색 투명한 물방울 같은 점액이 형성된다. 뭐 어묵 소세지류에 나오고 고기에서도 나타나죠. 뭐 불투명하고 뭐 치즈 같은 물질이 형성된다.
곰팡이에 의해서 변폐가 된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육연제품의 변질 감별, 뭐 관능 검사, 화학적 검사, pH 이런 걸 갖다 측정하기도 하고, 살균은 중심 온도를 뭐 73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서 그 모든 걸 다 살균할 수도 있도록 한다. 이게 뭐 우리 우유 위생할 때도 배웠습니다. 초고온 살균으로 갖다 해서 모든 균을 죽이지만 아포는 살아남죠. 바실루스 같은 게 이제 살아남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트레이트를 집어넣는다든지 하겠죠. 자, 어육 소세지 일반 제조법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오물 제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만든다. 그 다음에 어육 소세지의 변질은 뭐 부패가 일어나기도 한다. 클로스트리디움이 있으면은 가스가 생성되기도 한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조림 위생, 이것도 얘네들은 111도씨에서 60분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포 같은 균이 대부분 다 이제 죽게 되죠. 요게 잘못됐다 그러면 혐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혐기성 세균이 여기에서 분열 증식을 하게 되고 통조림 먹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가끔 터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매위생, 양식 뭐 재배위생, 뭐 어시장에서도 냉장 보관하면서 잘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시장통 가면 좀 지저분한데 깔끔하게 요즘엔 많이 됐습니다. 소매점에서도 잘 해야 되고 양식장에서도 감염이 안 되게끔 잘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간으로서 어패류 위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비대면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